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 도입 거부 최악의 상황 맞은인리. 2. KF21 인리 퇴출 확정됐다. 3. 인리 측도 한국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인도네시아가 유일한 걸림돌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KF21 보라매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KF21이 4.5 세대라는 태생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KF21을 포기하고 대신 새로운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소식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의 핵심 국방산업 프로젝트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양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한국 정부와 KAI는 인도네시아의 우려와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KF21 개발 사업은 한국의 국방산업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두 나라 간의 긍정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걸림돌을 해결하고 미래에는 더 강력하고 협력적인 국방산업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KF21에 대해 입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더 퍼스트 디펜드 아이디 행사에 참석한 프라보이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도입될 KF21이 4.5 세대에만 고착된 것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새로운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폭탄 발언을 터뜨리며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새롭게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나라가 바로 TFX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튀르키예라고 밝혀 업계를 한바탕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5세대 전투기를 위해 손을 잡고 싶다고 말한 튀르키는 현재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TFX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KFX 개발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시작됐었던 이 사업은 여러 번 엎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순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정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껍데기만 그럴듯한 모형을 내세운 걸로 의심받고 있지만 지난 3월에는 TFX의 첫 번째 시제기를 공개하고 지상주행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보여준 대로라면 개발이 중반을 넘어선 지금의 TFX 사업에 이제 와서 인도네시아가 낄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TFX 사업에 합류하기 위해 KF21을 지참금으로 들고 가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가 손을 잡으려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KAI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참여를 거부하고 기술 이전 교육도 전면 중단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도네시아 측 항공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들이 KF21에 접근하여 기술을 빼내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침 KFX 사업에 미납금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최종 협상이 이달 내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미리 공개한 협상 조건을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분담해야 했었던 개발 비용을 총 20%에서 15%로 줄여달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시작으로 계약으로 정해져 있었던 KF21 1차분의 도입 단가와 물량을 줄여달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허가 없이 KF21을 제3국에 중고로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붙였는데요.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KF21을 튀르키예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F21을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KF21의 기술을 훔쳐 TFX에 적용할 수 있게 말이죠. 실제로 튀르키예는 부족한 TFX의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말 튀르키예에서는 파키스탄의 TFX 사업의 공동 개발국으로 합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는 숨겨진 속내가 있었는데요. 바로 파키스탄을 통해 중국의 전투기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었죠. 파키스탄은 중국과 함께 JF-17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JF-17은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나름대로 수출 실적도 올리고 있으며 파키스탄에서도 대량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파키스탄을 끌어들여 중국의 항공 기술력을 공동 개발을 명목으로 흡수해 TFX-들 완성하려 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튀르키예의 의도가 들통나게 되자 중국 외교부에서 중국 정부는 언제나 군수품 수출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군수물자 수출관리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경고를 날리며 파키스탄과 튀르키예의 협력은 그대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영국 BAE 시스템즈의 일부 협력을 받아 TFX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튀르키예이지만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튀르키예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KF-21 기체를 넘겨받을 인도네시아를 사업에 끌어들여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빼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튀르키예의 양심 없는 짓도 그렇지만 이걸 또 좋다고 받아들이며 한국을 손절할 준비들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생각이란 게 있는 나라인가 싶은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시도는 헛발질로 끝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헌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의도를 알아차리고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대한 강력한 기술 접근 거부 조치를 내려 산업 스파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KAI 측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지불이 확실하게 약속되지 않는다면 인도가 예정되어 있었던 CJ 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이대로 다음 협상에서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섣부른 발언으로 한국도 잃고 튀르키예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받아줄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어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자충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KF-21이 잘못될 거라 확신하고 있는 건지 다른 나라에서도 전투기들 사겠다고 난리를 치던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드디어 새로운 전투기들 구입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전투기가 카타르에서 중고로 구입한 미라지 2000이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카타르가 보유하고 있었던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들 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4세대 전투기인 미라지 2000은 1980년대 실전 배치되어 50년이 넘은 기체로 프랑스를 비롯해 몇몇 국가들에서 현역으로 운용 중이지만 부품이 단종되어 F-16의 6배에 달하는 비싼 유지비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구형 모델부터 퇴역을 진행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그런 전투기들 신품도 아니고 카타르에서 30년 동안 굴려왔던 중고 전투기를 조코이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이 국방부 장관의 주도하에 무려 12조 루피아, 하나로 약 1조 원 가되는 거금을 주고 도입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방산 비리를 의심해볼 법한데요. 인도네시아와 카타르 사이에서 미라지 2000 구입을 중개하고 있는 곳이 프랑스의 민간 기업이기에 국방부 장관이 프랑스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프라보이 국방장관은 미라지 2000은 라팔 취득까지 갭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중고 기체라고 해도 카타르는 매우 작은 나라이므로 비행시간이 매우 적어 최소 15년은 더 운용할 수 있다. 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니 UAE가 보유하고 있는 미라지 2000 전투기들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 분납금 재협상을 코앞에 두고 중고 전투기들 구매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지출한 행위에 진지하게 협상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반한 감정으로 선동하려 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이번 결정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정책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에서도 프라보어가 세계 일주를 했지만 카타르의 미라지 2000을 제외하곤 인도네시아에 전투기를 팔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들 보도하며 미라지 2000 도입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또한 조나 자카르타는 미라지 2000은 쓸모없는 고철 더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중국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라지 2000은 시대에 뒤떨어진 무가치한 전투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진행이 미적거렸던 원인 중 하나로 조코이 행정부와 국방부 간의 알력 다툼이 원인이라 언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프라보어 국방장관의 행보들 통해 그 갈등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실제로 프라보이 국방부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과 두 번이나 대선에서 맞붙었던 정적이며 2019년 대선에서는 프라보어가 대선 불복을 선언하자 지지자들의 시위가 일어나 대규모 폭력 사태가 벌어지며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지지도가 높은 조코위 대통령에 협력하며 조코위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었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을 남겨둔 지금 다음 대권에서 조코위 대통령을 누르고 전면으로 나서기 위해 조코위 정부의 업적으로 기록될 KF-X 사업을 무너뜨리고 튀르키예의 TF-X와 프랑스의 미라지 2000을 도입해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의 행방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현재 KF-X 사업에서 미납한 금액은 7,700억 원가량입니다.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성공이 보장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데에는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비용인데요. 푼돈을 아껴보겠다고 한국의 신뢰를 저버린 결과 인도네시아는 잘못된 전투기 구매에 수천억, 수조 원의 국방 예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기다려달라 매달릴 명분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 최종 협상을 동해 인도네시아라는 쪽쇠를 벗어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비상하게 될 KF-21의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이 우아하게 하늘을 찌를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방사청이 공격능력 시험 비행에 잇따라 성공한 KF-21의 개발 일정을 앞당겨 내년에 양산 계약을 맺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앞서 3월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장착과 분리 시험을 성공한 데 이어 CJ-3호기의 기총 발사도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렇듯 전투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통과한 KF-21은 첫 야간 비행도 성공하면서 비행과 의장에 적합한 색을 찾는 도장까지 세부적인 부분마저 순조로운데요. 그리고 내친 김에 방사청은 하반기에 진행하려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이번 달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쯤이면 KF-21 양산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드디어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니를 밀어내겠다고 폭탄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산 일정이 막 나온 KF-21 사업에도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그야말로 폭탄을 던졌는데요. 폴란드가 이렇게 크게 한방 내지를 수 있었던 건 한국 방산업계가 보여주고 있는 미친 생산 속도와 납기 능력에 감탄했기 때문으로 이대로 간다면 KF-21 사업에서 인니의 퇴출이 확실하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 개발 과정만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만큼은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특유의 미친 속도를 바탕으로 한 엄청난 효율성은 KF-21이 지나온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한국이 이번에 전투기를 처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간 KF-21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속 돌파, AESA 레이더 비행 테스트, 무장 분리 시험 등 일련의 과정을 순조롭게 완수하며 조기 양산도 넘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미국조차 하지 못했던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 이례적인 행보로 실제로 과거 유럽 국가들이 공동 개발에 나섰던 유로파이터 타이쿤조차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 허점을 드러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과 더불어 기술 완성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세계에서 군용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견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폴캐스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전투기 생산 능력은 평균 150대로 한국과 비교하면 2.5배 많지만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등 세계 3대 전투기 제조사가 쓸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KAI 역시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미국을 이미 따라잡은 상태이며 심지어 유럽 3개국의 생산 능력과 합친 것과 이렇듯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었던 건 전투기를 만드는 공정 하나하나 세심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투기 동체와 날개에 구멍을 뚫는 로봇인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를 KAI에 따르면 통상 전투기 제작 과정에선 고온으로의 동체 형태가 틀어질 수 있어 용접 대신 구멍을 뚫고 볼트와 리벳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직접 전투기 동체에 구멍을 뚫는 게 극히 어렵다는 건데 전투기 한 개를
조립하기 위해 퍼려한 구멍만 1만 7천 개에 달하며 날개의 경우 탄소섬유 시트 80장을 겹쳐 만드는 만큼 한 번에 뚫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구멍 하나를 뚫기 위해선 2분 34초 동안 3번에 걸쳐 뚫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KAI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순수 국내 기술로 LRDS를 만들어 전투기 생산 속도를 엄청나게 줄였는데요. KAI에 따르면 LRDS를 이용하면 사람이 뚫을 때보다 시간이 84% 이상 단축되며 심지어 LRDS는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와 구멍을 뚫는 장비가 통합돼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투기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조립이 생명인데 한국방사는 이건 역시 국내 기술로 효율화시키며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높였는데요. 실제로 KAI에 따르면 전투기의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결합하는 데에는 단 0.0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KAI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 FASS를 통해 완벽을 기한다고 합니다. FASS는 일종의 자동 운반 차량으로 11개의 레이저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에 개별 조립된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일렬로 정렬하는데요. FASS를 도입하면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작업 시간도 80%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항공기 생산 라인에 FASS를 도입한 건 보잉에 이어 KAI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 방산업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투기의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접촉 식자표 측정기도 개발하는 등 이 또한 KF-21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자체 개발한 교정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형 전투기의 부품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초대형 접촉 식자표 측정기에 대한 교정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촉 식자표 측정기는 기계 산업을 포함해 우주항공, 자동차, 조선, 정밀기계 등 최종 품질 관리를 위한 측정기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전투기에 활용해 엄청나게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내겠다는 심산입니다. 실제로 산업기술시험원이 개발한 교정 시스템 레이저 카본 레일 시스템은 10m 거리에서 약 10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교정이 가능해 KF-21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폴란드가 KF-21 공동개발국 인니에 미납금을 대신 내고 인니를 밀어내며 자신들을 끼워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인니를 밀어내겠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결코 가벼운 태도가 아닌 진지한 모습을 보이며 인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한국은 납기 지연이 흔한 방산업계에서 폴란드의 K2 전차를 3개월이나 일찍 납품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 일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방사청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8천억 원 안팎인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말로만 이뤄질 것으로 6월 말까지 계획만 그럴싸하게 제출한 후 실제로 납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납부를 하고 있는 인니를 당장 밀어내고 폴란드와 함께하자는 의견이 그리고 이렇게 폴란드가 계속해서 한국과 접촉하자 결국 똥줄이 탄 인니에서 급히 미납금 가운데 400억 원을 납부하면서 갑작스레 사업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최근 틀려온 폴란드 소식에 이어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뒤늦게 발을 담그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도 소용없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인니는 여전히 수천억 원의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년간 차일피일 미뤄왔던 분담금을 100% 다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인니의 행태를 볼 때 쉽게 받아주기 힘든데 이제와 찔끔 낸다고 폴란드가 있는 마당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작년에 수십조 원대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판도가 뒤바뀌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니가 내지 않고 있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내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진행 사항까지 공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을 찾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의 흐바웻 회장이 KF-21 사업에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인니의 연체금 8천억 원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니는 KF-21 사업 이후 2272억 원만 납부하다 3년 10개월 동안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았는데 작년에 94억 원을 추가로 납부한 데 이어 올해 400억 원을 더 낸 게 고작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폴란드 측은 인니의 연체 금액을 자신들이 대신 내고 KF-21 블록 2버전부터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1단계 무장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대지 무장 개발이 시작되는 2단계부터 폴란드가 나설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PGZ가 폴란드 정부를 통해 우리 정부의 공동 개발국 참여 의향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사청은 의향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추후에 PGZ가 KAI 컨소시엄에 합류한다면 개발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는 데다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도 FA50을 오랜 기간 사용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KF-21에 엄청나게 관심이 폭발 중인 상황인데요. F-16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T-50 계열을 도입한 태국과 필리핀도 KF-21의 수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의 F-35A 도입을 원하지만 정치 경제적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국가에도 KF-21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엔진 개발까지 염두에 두면 미국의 제안을 받지 않으면서 수출국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승인 없인 엔진 등 장비가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미 엔진이 적용된 KF-21을 수출하려면 미국에게 수출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도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런 걸림돌 또한 없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폴란드의 KF-21 개발 합류는 여러모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로 보이는데요. 이제야 KF-21 사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서 빨리 좋은 소식들이 추가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국제정세는 지난 수십 년간의 흐름과 상당히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기술 패권을 비롯한 핵심 일자리 창출 등 국가의 모든 활동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의 신호탄을 쓴 당사국은 중국입니다. 80년대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2010년대까지 무려 30년 동안 해외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인 중국은 그렇게 확보한 기술과 자본을 무기로 자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중국에서 1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꾸준하게 유지해왔지만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며 2022년 상반기 현재는 1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매월 사상 최저 판매량을 갱신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실적은 나날이 상승하여 2022년 현재 글로벌 판매량 3위를 기록하는 등 품질과 상품성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지만 유독 중국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을 견제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인데요.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만 잘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은 현대차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회사의 지분 중 절반 이상인 50% 이상을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승인을 내줍니다. 이런 정책은 이익의 분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외 기업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워낙 중국 시장이 크고 방대하며 성장성이 빠르기에 대다수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중국 진출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보이콧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사드 문제, 미국의 경우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하나의 중국 등 각종 이유를 들며 국민 감정을 조장해 해외 기업들을 타도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해외 기업들을 내쫓고 자국 기업들을 키워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제2위 중국이 되려는 국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처럼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투자 지역으로 거론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배터리 원재료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와 LG 에너지솔루션 등 전기차 업체들이 빠르게 진출하자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업체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해주면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자국의 배터리 기업에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인니 측의 황당한 요구에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는 전 세계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장 많이 짓고 있습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70%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며 유럽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생산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해외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는 굉장히 크고 무거우며 충격에 약합니다. 실제로 전기차의 원가 중 40%가량을 배터리가 차지할 정도로 비싼 것은 물론 배터리 무게만 400kg에서 500kg에 달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만큼 운송이 어려울 뿐더러 배터리 특성상 충격과 보관에 주의해야 하기에 운송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은 주로 전기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수요가 있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배터리 기업 지원 정책으로 해외 배터리 기업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배터리를 지원하는 만큼 미국과 유럽에선 중국제 배터리를 철저히 배제하며 현지에서 생산될 배터리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특혜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싹쓸이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한국이 가져간 상황에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잔치가 열린 자국 시장에 한눈이 팔린 상황에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 거점을 정하고 배터리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배터리 허브로 낙점되며 우리 업체들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50대 50 지분으로 합작하여 11억 달러,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배터리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확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전기차 관련한 세제 혜택 강화 등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은 좋긴 하지만 한국 기업은 어딜 가든 환영받기에 이와 같은 혜택들은 다른 국가들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택한 진짜 이유는 바로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니켈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니는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이며 채굴량 역시 세계 1위로 배터리 사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배터리 투자에 인니 측에선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니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인니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인니 측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자국의 국영 배터리 기업인 인도네시아 배터리 코퍼레이션 IBC에게 배터리 관련한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은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환영받기에 인도네시아 배터리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니가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경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배터리 컨소시엄 투자마저 철회할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LG와 현대차의 배터리 공장 말고도 LG는 한국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을 꾸려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원료 채굴부터 재련 과정 그리고 완성품 제조까지 배터리 시장을 한 번에 장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 인니의 니켈을 비롯한 원재료 광물을 채굴하고 포스코 측에서 해당 광물을 재련하여 가공한 뒤에 LG화학이 양극재를 비롯한 배터리 탑재 필수 소재를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90억 달러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며 우리 돈 12조 5천억 원이 투입될 프로젝트로 인닌의 최대 규모 배터리 투자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일자리와 기반 산업이 생겨날 전망으로 인도네시아 임장에선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까지 이런 초대형 투자를 날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기술 이전이 무리한 요구이긴 하지만 인니의 상황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천연자원으로 자국의 기업들이 배터리를 제조하여 이익 보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인니의 기술력으로는 글로벌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이 무리일 정도로 기술 수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기업들에게 금싸라기 같은 자리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인 7월 인니의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 그리고 원자재 공급망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니 측이 원자재 공급을 책임질 테니 한국이 인니 현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 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신뢰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과 다양한 방산장비 도입은 무드론 KF-21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도 개발 비용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그마저도 파묘를 비롯한 현물로 대납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한국의 잠수함 세척 계약마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가 자체의 신뢰도가 낮은 것인지 국가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자신들이 광물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대가로 배터리 관련한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고 인도네시아 측이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주요한 건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과 정식으로 계약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가져다가 인니의 한국 공장들을 철수시키고 자신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여 앞으로 미래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보면 인니가 급격하게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한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로 배터리 기술이 넘어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다양한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관련 분담금 납부도 잘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지금보단 상황이 좋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자그마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다가 더 큰 것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젠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 등 다양한 곳에서 속았으며 이젠 다른 국가들처럼 철저하게 국익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인도네시아 정책 방침은 과거 20년 전 중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세금 혜택 등의 좋은 조건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한 뒤에 자본과 기술력을 넘겨받아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경험했으며 결과적으로 해외 투자를 통해 잠깐의 이익을 보려다 국제사회에 새로운 경쟁 상대를 끌어들이는 실수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측의 배터리 기술 이전을 철저히 반대하고 인도네시아 측 기업들을 배제한 뒤 지금처럼 한국 기업들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지의 원재료 채굴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전체적인 과정 모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꾸렸고 인니 측도 한국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이 전 세계 각 대륙에 배터리 생산기지를 지으면서 미래 전기차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선점하고 있다는 소식에